자, 여기 이제 탈식민지화인데, 탈식민지화는 이제 유럽 열강으로부터 식민지가 독립되는 형상들을 얘기하죠.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제 많이 나타나는데, 다음 장에서 581페이지 두 번째 단락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탈식민지화는 동남아시아부터 시작됐다. 1947년 인도와 파키스탄이 영국으로부터 독립하고 반식민지 상태에 있던 중국에서는 중국 공산당이 국민당에 승리하여 외국 사람들을 일소했고요. 1946년 필리핀이 미국으로부터 독립하고 48년 스리랑카와 미얀마가 영국으로부터 독립되었고 49년 네덜란드의 재정복 시도를 분쇄하고 인도네시아가 독립하였다. 자, 서남아시아, 즉 중동 지역에서는 이 아랍 민족주의가 이제 열멸되죠. 수많은 아랍 국가들이 독립을 했고, 팔레스타인에 건국한 이스라엘과 여러 차례 거쳐 중동전이 일어났다. 자, 이집트 나스에는 이제 수에즈 운하를 이제 구경해서 아까쯤에 이제 그 지역에서 어느 정도 성공해서 이 지역에서 영국과 프랑스의 영향을 제고했고요. 자, 영국은 이제 점진적인 탈식민지화 정책으로 식민지 독립을 허용했으나 프랑스는 베트남과 알제리에 큰 시련을 겪었다. 그래서 이제 불령 인도차이나에서 프랑스군이 호치민이 연도하는 신생 베트남 공화국과 7년간이나 치열한 전투를 벌인 끝에 DMBF에서 이제 패배를 했죠. 자, 이로써 동남아시아에서 프랑스의 영향력은 사라졌다. 자, 이 스탈린 경험에 불구하고 프랑스는 다시 알제리를 포기하지 않으려고 온갖 노력을 기울이고 전쟁을 수행했으나 1962년에 드골 대통령이 결국 알제리를 포기했다. 자, 포르투갈도 아프리카 앙골라 모잠비크를 유지하기 원하여 장기적 거친 전쟁을 수행했으나 1975년에 그 앙골라 모잠비크가 독립하였다. 자, 아프리카에서는 영국 식민지는 어, 비교적 순조롭게 독립되었고 프랑스는 1960년대에 독립한 식민지의 경제적 문화적 유대를 유지하는 데 성공했고 자, 유럽이 다른 열강들의 프랑스의 예를 따랐다. 자, 이에 대해 일부 급진세였던 유럽 열강이 새로운 구식민지의 경제적 지배를 연구하는 것을 신식민주라고 비난을 했다. 예. 자, 그러면 건국 후에 미국을 볼게요. 미국, 캐나다는 뭐냐 건너뛰고 미국을 중심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자, 어디 있냐면 뒤에 나서 582페이지 두 번째 단락부터 볼게요. 자, 1960년대까지 국내 정치의 평상 유지에 약간의 조정이 가하는 선에서 진행되었다. 트루먼 시대 때는 사회보장 혜택이 증대됐고 주택 그 건설에 대한 보조금이 지급되면서 최저임금도 인상되었다. 1960년대 케네디 대통령인데 케네디 대통령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죠. 쿠바 사태를 중심해갖고 한번 나왔어요. 그래서 케네디 대통령이 뉴프로티엄 전책을 내걸고 그 프로티엄이라는 것은 이제 그 예전에 병방을 개최하기 위한 미국인들의 그 미국인의 활동들을 얘기하죠. 그래서 새로운 프로티엄, 예. 예전에 우리가 이제 병방을 개최한 것처럼 그 정신을 이어받아서 뭔가 좀 해보겠다 이런 정책들 내는 거야. 그래서 미국의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듯이 보였으나 암살되고 말았고요. 그는 쿠바의 미사일 금지를 설치했던 소련의 시도를 좌절시키고 오랫동안 미국 사회 어려운 과제였던 인종 문제 해결을 착수했으나 암살로 성과를 거두지 못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에 앞서 이제 흑인 옹호 단체였던 NHCP가 그 뭐냐면 그 1954년 대법원부터 학교 분리 교육의 분리는 부당하다는 판결을 얻어냈다. 그리고 캐나다 디레이는 존슨부터 공직의 기타 직업의 차별 폐지한 시민권법을 모든 흑인에게 투표권법을 제정하여 인종 문제 해결 크게 이었다. 자, 이걸 이제 그 민권 정책에 이제 그 당시 민주당과 상당히 많은 지원을 해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민권 정책을 이제 펼쳤는데 이걸 추진했던 것이 민주당 정권이거든요. 케네디나 뭐 그 앞에 존슨 정권 때죠. 자,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 이제 그 지지자가 바뀌었다고 했죠. 예. 그래서 요거는 예전에 얘기했고요. 자, 이어 더불어 존슨은 1960년대에 빈곤에 대한 무조건 전쟁을 이제 그 선언하고 전 미국인의 상대로 빈곤 퇴치 계획을 실시한 미국도 복지국가 모습을 갖추고 미국의
사회부정 집중 유럽 수준에 강화시켰다. 그러나 존슨의 베트남 전쟁 본격적 개입은 존슨 때 이제 베트남 본격적 개입을 했는데 이때 이제 계기가 됐던 사건이 통킹만 사건이죠. 예. 자, 미국의 깊은 수용으로 빠져들게 되었다. 여론은 반전 여론으로 기울였고 강력한 흑인 지도자였던 어, 킹 목사가 어, 아, 제가 잘못했네요. 여론은 반전을 기울였고 강력한 반전 데모와 항의가 잇따랐고 재정적 부담이 가중되었다. 뿐만 아니라 1968년 흑인 지도자였던 킹 목사 유명하죠. 이 사람이 또 암살됐죠. 암살된 케네디 대통령 로버트 케네디가 암살되어 미국은 정치, 경제, 도덕성에 큰 상처를 입혔다. 이에 닉슨 대통령은 외교 정책의 일대 전환을 꾀하면서 타이완 대신에 중국의 유엔에 가입을 승인했고요. 1972년에 직접 중국에 방문했죠. 베트남 후전을 성립시키고 베트남으로부터 미국에 철수시켜 베트남 수령으로부터 빠져나왔으나 베트남은 공산정권이 수립되었다. 자, 닉슨은 재선에 성공했으나 1972년 선거 때 민주당 본부에 도청 장치를 설치된 것을 뒤늦게 발각됐고 이는 닉슨이 관련된 걸 판명돼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1974년에 닉슨이 자진 사임했죠. 이 워터게이트 사건은 예전에 기출문이 나왔어요. 민주당 그 당사 들어가서 도청을 했는데 이게 발각이 된 거야. 근데 그 배후에 닉슨이 있었던 거야. 닉슨이. 그래서 닉슨이 처음까지 이제 처음부터 부인했다가 결국에는 탄핵받고 탄핵 직전에 사표하고 사표 쓰고 그냥 나가버린 거야. 예. 대통령 포기하고 그냥 나와버렸죠. 자, 하여튼 때마침 이제 유가 파동으로 에너지 부족에 물가 등과 시섭자 증가를 거쳐 1970년대 후반에 미국의 침체 상태에 빠지게 됐다. 자, 강력한 미국의 재건을 부르짖고 있는 군사력 강한 레이건은 예, 시대 때는 레이건 시대 때는 경기가 약간 호전되었으나 누중되는 재정적 등 다음 부시 행정부에 심각한 부담이 되었고 보이는데 그 뒤에는 이제 시험 문제 안 나오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캐나다인데 캐나다는 그냥 각자 읽어보시고 다만 여기에서 읽어보면 케벡 지구가 있어. 케벡. 캐나다는 원래는 이제 누구의 식민지였어요? 이 프랑스의 식민지였잖아요. 예, 근데 이제 나중에 영국으로 넘어갔죠. 그래서 이제 그 인구 중에 프랑스어권을 쓰는 사람들이 많아. 이런 역사적 배경 때문에 그 프랑스어권 쓰는 그 프랑스를 많이 쓰는 지역이 케벡 지역이 있어요. 케벡. 그래서 케벡이 그때 이제 분리독립 운동한다고 막 난리가 쳤던 거야. 예. 그래서 캐나다에서 케벡 공화국을 만들자. 뭐 이런 논리가 있었죠. 자, 하여튼 그때 그 관련된 내용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케벡이 프랑스어권을 사용하고 그다음 캐나다에서 분리독립을 하려고 했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있고 라틴 아메리카는 뭐 그렇게 볼 건 없어요. 뭐 쭉 넘어갈게요. 다만 이제 뭐만 보냐면 시험에 나왔던 것만 좀 볼게요. 뒷장에 넘어가서 몇 페이지 펴보시면 585페이지 펴보세요. 그 세 번째 단락 있죠. 쿠바와 관련된 내용을 볼게요. 자, 쿠바는 1898년에 독립하였으나 실제로 미국의 보호령이 되었다. 1933년에 정권을 장악한 바티스타 시야에 부정과 부패가 만연하였고 사탕 생산과 관광 산업이 이제 번영하고 있었으나 그 쿠바는 이제 예전부터 사탕 수출을 많이 재배했어요. 원래는 사탕수 재배가 이제 IT에 됐죠. IT. 근데 IT에서 이제 흑인들이 일어나서 공화국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IT하고 손절하고 이제 유럽인들이 사탕수수를 주 쿠바에서 많이 생산을 했어. 예. 그래서 미국이 이제 미소 전쟁 이후에 쿠바를 이제 자기 식민지로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독립을 시켰는데 그때 독립을 하고 나서 이 바티스트 정권은 그 당시 식민 정권이에요. 미국 그 설탕 회사와 그 다음에 뭐 하여튼 미국 회사 자본들 받아들였고 그 당시 미국계 자본들이 그 당시 쿠바에 많이 이제 상주하고 있었어. 예, 미국의 경기를 장악하고 있었고요. 자, 하여튼 그 라틴 아메리카 전역적인 빈부격차는 거대했다. 예. 그래서 1959년에
카스트너는 반 바티스타 세력들 규합하여 게릴라전으로 승리했고, 그래서 이제 공산 정권 수립했다. 카스트는 곧 토지 개혁을 단행하여 미국 재산을 비롯한 사기업을 국유화시켰고, 그때 사탕수수 그 농장들 대부분 미국인들이 소유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거에 대한 이제 그 미국인들이 다 쫓겨나고 그때, 그래서 그때 이제 다시 이제 국유하니까 당연히 미국 입장은 기분 안 좋죠. 거기다 자기 뒷마당에 사회주의 정권이 등장을 한 거잖아요. 자, 소련에 접근했다. 미국 영토에 불과 144km에 떨어지지 않은 곳에 친소적인 공산 정권을 수립하는 것은 미국을 참기 어려운 일이었다. 1961년 미국은 쿠바 망명자를 이용해서 카스트로 정복을 했으나 실패했다. 예. 피그스만 사건이라고 하죠. 예. 1962년 소련이 쿠바에 미사일 기지를 건설하고 있는 사실을 알게 된 미국의 케네디 대통령은 해군 함정으로 그 쿠바를 봉쇄했고, 소련에게 쿠바에 반입한 미사일을 반출했고 요구했다. 긴장이 고조되었으나 소련 후퇴로 전쟁이 회피되었다. 자, 그래서 카스트로가 이제 공산혁명을 다른 라틴 아메리카의 국가들에 수출하려고 공산주의 세력들이 지원함에 따라서 각국의 자익 세력들이 보다 더 대담해져 게릴라전을 전개하여 우익은 강경해졌다. 그래야 이제 쿠바 혁명의 쿠바 혁명 후 라틴 아메리카에서는 그 자익의 극단주의와 우익의 보수적 권위주의가 대립과 갈등의 양상을 보였고, 그 다음에 그 민주주의 발전의 길이 더욱 좁아졌다. 그때 이제 쿠바가 자기만 사회주의만 하면 되는데 그걸 또 수출을 한다고 해서 뭐냐면 말썽을 피웠죠. 그 과정에서 이제 유명한 사람 체 게바라라는 사람 있죠. 이 사람이 의사 출신이었는데 이제 뭐 쿠바에 가서 쿠바 독립운동을 했다가 나중에 이제 카스트하고 사이가 좀 안 좋아져. 그래서 남미에 가서 활동했다가 또 남미에서 이제 잡혀가고 죽게 되죠. 예, 그 내용인데, 자, 하여튼 뭐그 이거 갑자기 왜 비트나? 네. 자, 그래도 하여튼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미국은 공산주의 학살에 대한 공포를 쿠바가 고립시킨 전력을 미국은 공산주의 학살에 대한 공포로 쿠바를 고립시키는 데 전력을 기울였고, 라틴 아메리카 진보연합에 10년간 100억 달러 지원하기 제공했고, 자, 이거 꼭 기억을 해두세요. 이 진보연합의 예전에 기출문이 나왔어요. 이때가 언제냐면 케네디 대통령 1961년이니까, 그래서 케네디 대통령 업적으로 좀 기억을 해두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좀 다음 단 볼게요. 여기는 뭐 니카라구아 뭐 내용인데 한번 각자 읽어보시고, 자, 미국은 원로주의로 라틴 아메리카에 대한 유럽의 간섭을 배격하고 그 독립을 옹호한 이에 라틴 아메리카 일종의 책무를 느꼈다. 그래서 1948년에 해원국의 독립과 상호 간의 평화 유지의 목적으로 미주 국가기구를 설립하고, 1961년 케네디 대통령에서 해원국의 차관과 경제 원조를 제공하는 기구로서 진보연합을 설립했다. 네. 그리고 외워두시고, 근데 이게 책무가보다는 일종의 뭐냐면 유럽의 간섭을 배제하고 대신 누가 간섭하겠다? 미국이 간섭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미가 성장하기 되게 좀 어려웠던 구조가, 왜냐면 미국이 남미의 어떤 정치적 문제나 이런 데 간섭을 했기 때문에요.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자기 뒷마당인 그 남미에 사회주의 국가가 등장하거나 좌파 세력들이 등장하거나 반미 국가에 등장하는 것을 별로 안 좋아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그 우익 집단의 어떤 거는 여러 가지 지원도 해주고 서로 이제 쿠데타도 이제 불러일으키고 미국의 지지받고 그런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베네수엘라가 이제 미국한테 개겼다가 지금 완전히 깨갱깨갱해가지고 못 먹고 못 살고 있죠. 자, 하여튼 그 내용들 일단 기억을 해두시고, 자, 그 다음에 소련과 동유럽 관련된 내용 볼게요. 요거 예전에 이제 시험문이 나왔죠. 여기는 이제 후르츠초프와 관련된 내용이죠. 후르츠초프와 고르바초프와 관련된 내용인데, 스탈린의 어떤 내용부터 해서 후르츠초프 관련된 쭉 내용이 있는데, 요걸 제가 한번 좀 정리를 해봤어요. 이게 이제 기출문제 좀 나왔기 때문에 앞에 있는 내용이 띄엄띄엄 있어갖고 좀 정리가 잘 안 돼요. 그래갖고 제가 서양사 그
심화 규제 내용을 가지고 좀 정리를 하고 나서 한번 강독을 해볼게요. 자, 여기 보면 사용자 심화 규제 좀 볼게요. 자, 15년 기출문제에 후르시프 정치가 나왔거든요. 후르시프 정치. 그래서 이제 국내 정치에서 이제 보면 그 스탈린 우상화 및 독재체를 비판했고요. 그래서 탈스탈리아를 추구했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있네요. 네, 탈스탈리아 정치를 추구해서 못했던 것도 수정주의라고 비판하고, 이게 이제 후유주는 못했던 고주주의 비판하면서 중소월동의 계기가 되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경기 정책을 보면 중국과 군수사업에서 소비재 생산과 농업을 전환했고, 그러니까 종전에 스탈린은 중국과 군수사업을 집중 투자를 했잖아요. 근데 이제 소비재 생산과 농업으로 전환을 했고, 그다음 노동자 통제를 완화시켰고요. 스푸트니크를 발사시키는 항공 우주 사업을 육성시켰다. 예전에 한번 경제 정책 관련돼 갖고 한번 기출문제 나왔어요. 그리고 그 밑에 이제 예문은 이제 20차 정당대회에서 스탈린 격하 운동 관련된 발언 내용이에요. 탈스탈린화 정책 관련된 내용이고요. 자, 국외 정책으로는 앞에 언급한 평화 공존을 지칭했죠. 그래서 그 서방 자본주의 세계와 평화 공존을 추구했지만 그 당시 동유의 문제의 운동은 탄압을 했다. 그리고 이제 베를린 장벽도 건설했죠. 서방 세력들이 서베르린 철수를 요구하고 그 그러니까 여기 서방세 서베르린 철수는 뭐냐면 그 각 서방 군대들의 철수를 요구한 거야. 자, 요구하고 동독이 베를린 장벽을 건설하게 했다. 그래서 이 내용 있고 베를린 장벽 건설 내용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대미 관계에서 갈등이 계속 지속되다가 쿠바 사태와 미국의 유투기 격추 사건이 있어요. 이 유투기 격추 사건은 이제 뭐냐면 유투기는 앞에 얘기한 것처럼 이제 미국이 성층권으로 해갖고 미사일이 이제 지나가는 성층권에서 고도 폭격기를 만들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미사일이 이제 많이 개발되니까 필요 없게 된 거야. 그래서 정찰기를 만들어요. 이 정찰기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유투기인데 유투기는 그 뭐냐 미국이 그 지상에서 그 뭐라 그럴까 이게 무슨 미사일이라고 하죠? 네, 지대공 미사일 있죠. 지대공 미사일 피할 수 있는 거리 위에서 정찰기 띄워가지고 이제 정찰을 하는 거야. 사진 찍어갖고. 근데 소련에서 그지됐다가 격추가 된 거죠. 근데 이제 거기에는 이제 뭐냐면 그 조종사가 살아남았어요. 그래서 이제 신문에서 얘가 미국에서 이제 파견된 그 조종사다 이렇게 알게 된 거야. 그러니까 후이쇼프가 이제 항의를 했고, 그러니까 미국이 처음에 부인했다가 어쩔 수 없이 이제 인정을 하게 되죠. 이게 유투기 사건인데, 자, 하여튼 이제 이런 그 사건이 있었다는 걸 좀 기억을 해두시고, 그 다음에 제3세계 국가들과 적극적인 교류 정책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앞에 이제 쿠바 사태 때 그 미국하고 키친 게임을 하다가 미국한테 이제 밀렸죠. 좀 한 발자국 이제 먼저 방향을 틀어버렸죠. 예. 그래서 미국한테 좀 약간 그뭐 불국하는 그런 자세를 좀 보였단 말이에요. 예. 끝까지 밀어붙이지 못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국내에서 비판을 하니까 그 후르츠프가 퇴진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등장한 사람이 브레즈노프야. 이 사람 좀 보수파인데 이 사람이 유명한 것도 있어요. 제한주권론이라는 게 있어요. 그 당시 체코슬라바키아 민주화 운동이 나니까 이걸 진압하기 위해서 내렸던 게 제한주권론인데 이거 외워두세요. 이거 가끔씩 세계사 교과서에 있더라고요. 09년 그 세계사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이거든요. 외워두셔야 되는데 그 내용이 뭐냐? 사회주의 공동체 구성 국가들이 정치체가 위태할 경우에는 사회주의 공동체 전체 이익을 위해서는 다른 사회주의 국가의 어떤 무력 개입을 정당화시킬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사회주의 전체 이익하고 개별 국가의 주권이 충돌할 경우에는 개별 국가의 어떤 주권 있죠. 그 속에 있는
그 사회주의 국가의 개별 국가의 주권이 충돌할 경우에는 뭐가 더 이익이다? 먼저 뭐가 더 우선시한다? 사회주의 전체 이익을 우선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체코슬로바키아가 민주주의 혁명의 그건 개별 국가의 주권의 사항이죠. 네. 그렇지만 그걸 뭐냐면 이것이 사회주의 전체 이익에 반하기 때문에 진압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해요. 이게 제한 주권론이에요. 근데 이게 사회주의 전체 이익은 누구의 이익이에요? 소련의 이익이죠. 소련의 이익. 자, 하여튼 공산당 관료 체제를 강화시켰고 중앙 집중식 어떤 경제 계획 정책을 했다는 거. 그래서 이때 노멘크라트라는 특권 계급층이 이제 관료층이 형성됐고 이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때 전략무기 제한 업종에 두 번에 걸쳐 있었어요. 72년, 79년. 어떤 책은 72년 됐고 어떤 책은 79년인데 두 번 한 거예요. 그래서 전에 얘기했죠. 이거는 미국과 소련 강대국 핵무기 보유수를 제한하는 거야. 공중이나 해제 실험을 금지시키고 했던 건데 대신에 이제 뭐냐 지하 핵실험을 했죠. 근데 나중에 들어가면 제가 무슨 그 협정인지 잠깐 까먹었는데 지하 핵실험도 금지시켜요. 예. 그래서 지금 지하 핵실험 안 하죠. 각국이 북한 같이 이제 뭐 막 나가는 국가 아니면 다만 시뮬레이션으로 해갖고 이제 하게 되는데 자 그다음 고르바초프를 이제 볼게요. 자 고르바초프는 인간을 얼굴로 한 사회주의를 포함해요. 예. 두부체크가 처음 말하는 건데 고르바초프가 이제 배칭 마킹에서 그렇게 이제 포방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 공개 개혁 관련된 정책을 하는데 그러니까 개혁 방향이 공개와 개혁이야. 예. 예. 글라스노스트와 페라스칼레 정보 공개 개혁. 요거 꼭 기억을 해주세요. 요거 예전에 기출문에 나왔어. 그래서 글라스노스트는 뭐냐면 표현의 자유를 허용하죠. 그래갖고 예전에는 이제 좀 말만 잘하면 스탈린이나 그때는 잘못하면 저기 시비자 수용소 끌려갔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포유의 자유는 허용해줬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반체제의 학자들, 반체제를 박해를 중지시키고 유태인들 이주 자유 인정해요. 그래서 소련이 예전부터 유대인들을 되게 박해를 했어요. 예전에 그와 관련된 한번 기출문이 나왔는데 포그램이라고 있어. 포그램. 그다음에 유대인들이 소련의 제정 러시아에 많이 살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알렉산더 2세 있죠. 이 알렉산더 2세를 암살할 때 그 암살자 안에 유대인이 많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그래갖고 이때부터 이제 알렉산더 3세 때부터 유대인들 박해를 하기 시작해. 그러니까 유대인들 강제 이주시키고 막 쫓아내고 심지어는 죽이고 그랬거든요. 이거 포그램이라고요. 포그램. 네. 그래서 이 포그램 같은 학살도 같이 있었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러시아에서 소련 넘어가면서 그다음 스탈린이 또 유대인을 박해요. 얘네는 못 믿겠다. 영미 자본주의 국가들과 연결돼 있다. 뭐 그런 생각을 해서 망상이죠. 그래가지고 거기 뭐 이주 자유를 이제 금지시키고 뭐 해갖고 좀 탄압을 해요. 죽이진 않았지만. 근데 이런 스탈린이 했던 이제 그런 정책들을 풀어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페로스카는 이제 그 내용을 보면 약간 자본주의 요소를 많이 도입을 한 거야. 현장 관리자의 결정과 책임을 증가시켜 국가 관리 공장의 생산을 증대를 도모했고 노동자 임금도 생산량과 노동량에 따라서 자주적으로 결정하고요. 그 다음에 집단 농장 폐지, 잉여 농산물 자유, 그 다음에 시장 판매 허용 등 토지 임대를 가능하겠다. 임대예요, 소유가 아니라. 그래서 장기간의 토지 임대를 가능하게 했죠. 자, 그 다음에 정치 개혁으로서 이런 개혁 정책을 추진하려면 강력한 대통령 제주에서 강력한 대통령제를 도입을 했고 대외 정책의 공산당 일당 독재를 폐지하고 다당제를 도입을 했다는 거. 대외 정책은 몰타 협정을 체결했고 그래서 냉전 체제의 중심을 선언했고 그리고 냉전을 완전히 해소해서 미국에 접근해서 중거리 핵미사일 폐기 조약을 합의했죠. 이게 뭐냐면 처음에 보통 미사일은 중거리, 장거리, 단거리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단거리, 중거리, 장거리 이렇게 있는데 미사일에다가 이제 핵을 실으면 핵미사일이 있는 거죠. 예. 단거리는 500km 이내, 중거리는 500km에서 거기 한 3000km가 1500km 이내, 1500km 이상이 장거리 미사일이에요. 그 중에 뭐 3000km 넘어가면 이제 ICBM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단거리는 어차피 그 화력이 약해.
어차피 500km 정도인데 타격이 그렇게 강하지 않고 어차피 이제 이거는 방사 그 대포라든지 그 다연적 로켓포로 커버할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별로 없고 장거리 ICBM 이런 것들은 전략용 무기예요. 그러니까 실제 전쟁에 쓰는 게 아니라 남한테 겁을 주기 위해서 다른 국의 겁을 정식 카드로 사용하는 거야. 그러니까 요거는 벌 실효성이 없고 근데 진짜 타격을 주는 것이 500km, 1500km 정도 날아가는 그 미사일인데 요거는 어느 정도의 이제 뭐냐면 타격도 있고 타격도 있고 실질적으로 이제 뭐냐면 전쟁에 사용할 수 있는 거야. 예. 그래서 이런 중거리 미사일을 서로 갖지 못하도록 폐기하자고 한 거야. 중거리 핵미사일을.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맺어진 건데 최근에 트럼프가 이걸 폐기시켰죠. 예, 그래갖고 왜냐면 중국이 여기 가입을 하지 않았어. 이거는 미국과 소련 간의 조율 때문에 그러니까 중국이 500km, 1500km의 그 미사일들, 중거리 미사일들을 만들고 핵무기도 만들고 하니까 미국 입장에서 타격을 준 거죠. 그래서 트럼프가 폐기를 하니까 러시아의 그 푸틴도 지금 폐기죠. 지금 폐기 사항이야. 실질적으로. 하여튼 이런 중거리 핵미사일 폐기 조약을 맺었다. 그래서 전략적 전술 핵무기가 아니라 전략 핵무기가 아니라 전술 핵무기 중에 제일 그 막강한 이런 중거리 미사일 폐기하면서 중거리 핵미사일 폐기하면서 평화 분위기를 조성하려고 노력했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결과는 개혁은 했지만 실패했죠. 경제상의 오히려 다 악화됐고 동유럽 국가들에 대한 어떤 소련의 통제에 상실되면서 각 공화국의 소수민족 자립과 독립을 요구하면서 군부 쿠데타로 이제 소비에트 연방이 해체됐어요. 군부 쿠데타가 진압됐지만 곧바로 이제 소비에트 연방이 해체되고 독립국가 연합이 형성됐다. 그래서 오늘날 소련은 이제 계승한 나라가 러시아죠. 자, 그래서 이제 요거 내용도 기억을 해두시고요. 예. 자, 요거 이제 미국도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미국은 이제 케네디 대통령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는데 뉴프로티언 정책을 내세웠고 제2 정책은 피그스만 사건이 유명하죠. 그 앞에 얘기한 것처럼 카스트로 군인이 미국의 원조를 받아 피그스만을 침공한 코바인 군대였는데 카스트로 군이 미국의 원조를 받은 피그스만을 침공한 코바인 군대를 격퇴한 사건이죠. 진보 연합을 구성했고 1962년에 쿠바 사태가 일어났죠. 그래서 이때 이제 한라인이 설치됐다는 거. 그리고 대내 정책, 민권 정책을 해서 흑백 차별을 개선해갖고 그 당시 공화당과 민주당의 어떤 정치 구조가 변화됐죠. 공화당은 이제 남부, 민주당 북부 세력이 됐고. 자, 존슨 대통령 때 통킹만 사건이 났어요. 요거 외워두세요. 네, 요거 기출문에 나왔던 거죠. 그래서 베트남 전쟁에 참가했다. 이 통킹만 사건은 다 조작된 사건이에요. 뒤에. 그렇지만 베트남 전쟁을 했지만 오빠 공산됐다.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요 당시에 존슨 대통령 때 민권법적이 제정했어. 그러니까 투표권이니 시민권법 같은 걸 해갖고 차별을 아예 금지시켰어. 그러니까 투표권도 제한을 뒀죠. 흑인들에게는 투표권법을 만들어갖고 연방정부 차원에서 아예 제한을 못하도록 한 거야. 그래서 그 당시 이제 그 흑인들에게 제한을 뒀던 그 각 주의 법들 있죠. 흑인들 차별하고 그 투표권 제한은 징크 이 뭐지 징크법 같은 그런 것들을 이제 폐지시켰다는 거죠. 그래서 연방 정부에서 그런 법들을 아예 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거는 나중에 흑인 민권 정책 관련돼서 서강대에 있는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그때 한번 좀 읽어볼게요. 자, 그래도 한번 이렇게 해서 이제 정리를 해봤고, 닉슨 대통령 때도 좀 한번 읽어보셔야겠죠, 이것도. 그래서 대중국 관계에서 크게 이제 뭐냐면 대선이 나서 중국의 유엔갑이 인정했고, 안전보장 예산에서 중국이 이제 안전 이상 3위 이상 되는 것을 인정해줬고요. 닉슨이 중국 방문했고 국교화 수립됐다는 거. 닉슨 독트리가 발표됐죠. 예. 그리고 워터게이트 사건을 해고 물려놨다. 뭐 이 정도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이제 서양사 개론 내용을 한번 읽어볼게요. 자, 여기 보면 두 번째 이제 내용을 볼게요. 자, 위대한 애국적 조국 해방 전쟁.
이 위대한 예국적 조국 해방 전쟁은 독소정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소련은 예전에 이걸 이제 뭐라고 했냐면 2차 세계대전은 조국 해방 전쟁이었어요. 독일의 어떤 이제 침략에 맞서서 조국의 어떤 영역을 지키기 위한 해방 전쟁이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스탈린이 사회주의를 내세웠잖아요. 근데 2차 세계대전 때는 이 사회주의 갖고 안 돼. 그래서 슬라브 민족, 러시아 민족의 어떤 민족주의를 자극시키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민족주의를 자극시키면서 이제 많은 그 인력들이나 이런 걸 동원시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사회주의 해방 전쟁이 아니라 조국 해방 전쟁이 돼버린 거야. 예. 자, 하여튼 위대한 애국적 조국 해방 전쟁이었던 2차 세계 대전은 러시아의 민족주의를 공식화, 예, 사회주의 대신에 이제 민족주의를 내세웠어요. 그리고 전체주의적 공포를 완화시켰으며 소련 지배자와 인민의 진정한 통합 의식을 낳게 되었다. 그래서 스탈린도 이제 전쟁하다 보니 국민들의 지지를 많이 끌어낼 필요가 있잖아. 그리고 초반에 전쟁이 피했던 것이 자기가 대수청 기간 동안 많은 사람을 죽여두는 거잖아요. 군대 내 장교들을. 그래서 전쟁이 시작되니까 이제 시베리아에 이제 처박혀뒀던 수청 기간 동안 죽이진 않고 이제 처박혔던 많은 장군들을 또 복귀시켰어요. 그래갖고 이제 했고, 그리고 이 스탈린이 또 히틀러보다 좀 나은 게 뭐냐면 히틀러는 일일이 군대에 다 간섭을 했잖아. 작전 지도가 됐고, 스탈린은 초반에 자기가 군대 무능한 걸 알게 된 거야. 이 사람은 정치가지 군 전략가나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주쿠프라는 그 인물이 있어요. 유명한 사람인데 주쿠프에게 모든 걸 다 맡겼죠. 그래서 주쿠프의 그 지도 아래 독소전, 그러니까 저희 소련식으로 말하면 예국적 조국 해방 전쟁의 전쟁을 이끌었죠. 승리를 이끌었죠. 자, 하여튼 그래서 러시아 인민의 영웅적인 전쟁 노력에 대해서 소련 공산당과 정부는 감사의 뜻으로 자유와 민주주의의 호용을 기대했으나 그러한 희망은 헛된 것이었다. 네, 잠시만 쇼였다는 거죠. 자, 전쟁 종결 전에 스탈린은 파시즘에 대한 전쟁이 끝났다. 이제 자본주의에 대한 전쟁이 시작됐다라고 언명하면서 독재 정치의 복귀를 시사했고 냉전을 예고했으며 그 후에 전쟁으로 현실화됐다. 그래야 스탈린은 공산당 지배가 강화되었고 공산당은 정부를 완전히 장악하고 통제했다. 경제 면에서는 5개년 계획을 제기했고요. 전쟁 중에 잠깐 중단했던 5개년 계획을 중단했고, 그 다음에 여전히 중공업과 군수사업에 중점이 주어지고 소비와 주택 그리고 집단화된 농업은 집단화된 농업 등하시했다. 그래서 앞에서 제가 얘기한 것처럼 스탈린은 농업과 공업 중에 어디를 중요시했죠? 공업을 중요시했습니다. 그래서 농업을 희생시켜서 공업을 발전시켰던 사람이에요. 자, 그래야 이제 전후의 소련 인민의 일상생활을 어려웠으며 1952년에 일반인의 임금은 1928년 25% 내지 40% 정도의 구매력으로 감소되었다. 정치 면에 스탈린의 독재 강화는 문화 예술 면에서 파급되어 엄격한 서방적 이데올로기의 통합과 사회주의 리얼리즘이 요구되어 많은 지식인과 예술가의 핍박을 받았다. 그래서 한때 민족주의를 잠깐 활용했지만 그 후부터는 사회주의로 다시 이제 돌아오게 된 거죠. 스탈린은 소련에서 독재 강화뿐만 아니라 동유럽에 스탈린 체제를 수출하고 강요했다. 그리하여 동유럽 국가들은 소련의 적군과 비밀 경제에 신입어 1948년까지 공산당 일당 독재를 체제 형성하고 소련식 중국 중심의 5개년 계획을 강행했는데 이건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중국도 이제 소련의 영향을 많이 받았죠. 근데 이제 이거는 그러니까 소련과 중국이 사이가 좋을 때는 얘기고 나중에 소련과 중국이 이제 사이가 틀어지면서 이제 소련부터 지원을 못 받으니까 이제 모택동이 방향을 돌려서 소련식 5개년 계획을 포기해버리고 원로 나타났다. 대학진 운동을 하게 되죠. 중국식 어떤 사회 경제 발달, 사회 경제 개발을 하게 되는데, 자, 문화와 교육에서도 러시아와 러시아 문화의 습득이 중시됐으며 소련의 대학, 특히 모스크바 대학의 미래 특권적 공산당 간부의 양성 기관이었다. 그리하여 엄격한 이데올기의 교화가 진행되어 시민적 자유가 박탈되고 종교가 탄압되었으며 인명의 희생에 무시한 강제적인 산업화와 농업의 집단화가 추진되었다. 뿐만 아니라 위성국가는 동유럽 국가에서 서유국가 정통적 경제 주의가 차단됐고
코밀콘을 통해 소련과의 매우 불리한 조건의 교역이 강화되었다. 뭐 이렇게 있고요. 다만 유고슬라비아 티토만이 소련군의 적군이 주둔되지 않은 탓도 있어 독자적인 노선을 걷고 1948년 스탈린과 공무원을 걸부했다. 자, 이에 굴욕을 느낀 스탈린은 크게 놓아요. 동유럽의 공산당에 대한 대대적인 수침을 당해서 특히 민족주의 성향의 단원들 대량을 추방하고 처형됐다. 자, 근데 1953년에 이 스탈린이 죽은 거야.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러면서 이제 스탈린 후계자 후계자들이 이제 서로 이제 눈치를 보면서 이제 권력 다툼을 하게 되죠. 그 과정에서 이제 누가 집권을 하게 되냐면 후르시초프가 이제 집권을 하게 돼요. 그래서 후르시초프 집권 관련된 내용을 볼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뭐냐면 스탈린 사후의 권력 투쟁인데 이건 건너뛸게요. 각자 읽어보세요. 이거는 후르시초프만 볼게요. 그래서 최고 이제 권력을 장악했던 사람이 후르시초프인데 최종적으로 이 사람은 강부 출신이야. 밑에서 이제 차곡차곡 해서 입지전전한 인물이거든요. 이 사람은 러시아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우크라이나 출신이에요. 스탈린이 조지아 출신이죠. 그조지아 출신이고 이 사람은 우크라이나 출신이야. 러시아인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예. 자, 하여튼 이 후르시초프 개혁은 탈스탈리아로 시작되었다. 그는 20차 공산당에 의해서 스탈린이 수천 명의 충실한 공산주의를 살해하고 시틀을 믿는 나머지 국방을 소유했다. 그래서 개인 숭배에 노력했다고 공격했다. 그 결과 공산당은 여전히 권력을 독점하고 있었으나 정과 달라지고 경제 수도 인민의 수요와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일부 자원을 중공업과 군수공업에서 소비재산과 농업을 전환시키고요. 노동자에 대한 통제도 완화했다. 이거 외워두셔야겠죠. 경제정책 관련된 내용. 기출에 나왔어요. 자,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개성이 되었고요. 그리고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자, 하여튼 그 밑에 또 내용 볼게요. 스탈리아는 그 문화적 자유를 갈망했던 예술가 지식인들이 크게 고문을 했다. 그래서 파스테르나크의 러시아군의 비판조다는 닥터 지바코가 1956년에 완성되어 소련이 아니라 서방에서 출판되어 1958년에도 노벨 문화상을 지정받았다. 자, 후르시초프는 직접 수상 거부를 강요했으나 파스테르나크는 총살하진 않았다. 그래서 문화의 자유라고 완전히 100% 인정하진 않았지만 일단은 스탈린처럼 이렇게 잡아다 처형시키지 않았다는 거죠. 그다음에 솔제니치라는 사람 있죠. 이 사람도 자신이 경험한 스탈린 시대의 강제 수용소 이야기를 집필한 것도 인물이었다. 자, 그 탈스탈리아 전체는 소련의 외교 정책에도 변화를 냈는데 후르시초프는 자본주의 평화 공조를 내세웠던 것이다. 1955년 미국의 아이젠하워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오스트리아 주권을 중립을 그러니까 오스트리아 주권을 중립을 조건을 말한 오스트리아의 주권을 중립을 조건을 회복시키고 티토와도 하해를 하여 냉전을 완화시키는 조짐을 보였다. 한편 탈스타니아는 동유럽 이성 국가들 반항을 자극했다. 1956년에 폴란드에 발생한 노동자의 폭동은 스탈린주의적 당 지도부를 추출하고 1949년 수청되었던 고물가 지도자를 복귀시켰다. 1956년에 헝가리에 일어난 학생과 노동자 중심의 분기는 소련군 철수, 일당 지배 폐지, 자유선거와 표현의 자유를 요구했다. 같은 해 이제 12월 소련은 가만히 둬서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다 진압을 해버렸어. 예, 이런 내용들을. 그리고 1961년 8월 동독정부는 서도 탈출 저지하기 위해서 동서 베를린 사이에 유럽의 양분을 상징하는 장병을 구축하여 냉전을 완화를 한계가 있음을 명백히 하였고요. 자, 이 무렵 중국과의 관계가 악화되었고 카스트의 쿠바에 소련의 미사일 기지 설치하였던 계획은 미국 케네디 대통령의 강경한 대응으로 실패했다. 자, 이러한 대외 정책의 실패가 후르시초프 세력을 급속하게 쇠퇴했으며 소련의 생활 수준, 서울 수준을 향상시켰다는 후르시초프의 약속도 이행되지 못했고 결국에는 1964년에 후르시초프는 실각하고 보수파인 브레즈네프가 등장하게 되죠. 자,
그 브레즈네프가 이제 내용을 볼게요. 자, 브레즈네프의 등장은 일종의 제한된 탈스타니아 시대에도 시작되었다. 그래서 공산당의 결속과 독재권을 강화하고 동유럽에 대한 통제도 강화됐으며 소련 내 지식인들에 대한 탄압을 다시 시작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유럽에서 민족주의적이고 자유주의적인 열망이 사라지지 않았고, 그 1968년 1월 체코슬로바키아에서는 개혁이 단행되어 스탈린주의자가 추방되었고 1950년 수청됐던 두부체크가 집권하면서 개혁을 추진하려고 했다. 자, 이 두부체크가 내걸었던 것이 인간의 얼굴을 한 사회주의예요. 이걸 이제 나중에 고르바초프가 배칭마킹 그 배치마킹 있죠. 그래갖고 이제 본받아갖고 이제 했는데 내용을 계속 읽어볼게요. 그는 모스크바에서 교육을 받은 첫째 공산주의였으나 진정한 사회주의는 개인의 자유 및 공산당 내부의 민주주의 양립이 그러니까 진정한 사회주의는 개인의 자유 및 공산당 내부에서의 민주주의와 양립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상주의자이기도 했다. 두부체크는 그 당시 검열을 완화하고 표현의 자유를 허용하고 중앙에서 엄격한 관료주의적 계획과 통제 대신에 노동조합, 관리자 및 소비자에 의한 결정을 맡기려고 했다. 두부체크는 바르샤바 조약에 충성을 표명했으나 그의 인간을 얼굴한 사회주의 개혁은 강경파의 큰 위험이었고 주변 위성국의 미친 영향도 염려스럽다. 그래서 브레즈네프는 1968년 8월 소련을 중심으로 바르샤바 조약기구 50만 명을 동원하여 체코슬로바키아를 점령하고 그리고 두부체크와 그 다음에 그의 그 동조자를 체포되어 개혁 이전의 상태를 도왔다. 이것을 이제 두부체크 개혁을 이제 보아본 프라하의 봄이라고요. 프라하는 체코의 수도죠. 그래서 이제 그 어이없이 사라졌다. 그리고 사회주의 공동체 이익은 각국의 개별적인 이익을 우선한다. 부여제네프 독투리들이 그 당시 동유럽 위성국들이 소련의 통제하에 묶어두는 방편이 됐다. 자, 부여제네프 독투리는 뭐와 관련된 거죠? 아까 지금 제한주권론과 관련돼요. 제한주권론. 그래서 부여제네프 대통령 총서기 때는 뭐냐면 완전히 스탈린도 아닌데 스탈린도 아닌데 그렇다고 뭐냐면 탈스타린도 아닌 어중간한 정책이었어요. 그래갖고 이제 앞에서 이 시대를 제한된 탈스타린 시대라고 하죠. 스탈린하고 후르초프를 약간 믹스한 정책 이걸 이제 같이 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다만 체코 사태 후 이제 소련에서는 스탈린 체제의 복귀 현상이 뚜렷해졌다. 다만 1인 독재 대신에 집단 지도 체제가 도입되었고 통제 없는 공포 정치가 완화됐으며 미국과의 직접적인 충돌을 회피하는 평화 국면 자체가 유지되었다. 그래갖고 이제 전략무기 제한 협정도 그때 맺어졌다고 했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한번 소련과 관련된 내용 부여제네프까지 한번 읽어봤고요. 과학과 기술은 뭐 각자 읽어보시고 요거는 그다음 사회 변화는 이제 그 서강제와 관련된 내용이 잘 돼 있으니까 요때 그걸로 한번 읽기로 하죠. 관련된 내용은 학생 운동도 예전에 한번 그 역교동 지문에 한번 나왔어요. 68세대 68 운동. 요것도 이제 서강제 관련된 내용을 한번 읽어보기로 하고요. 자, 그래서 쭉쭉 넘어가서 여성해방도 서강제 관련된 내용이 있고 쭉쭉 몇 페이지 보시냐면 자, 경제 위기와 그 대응 이렇게 좀 볼게요. 경제 위기. 자, 이거는 이제 브렌트 우드 체제 형성하고 관련된 내용이야. 경제 위기는. 자, 제2차 세계대전 후에 놀라운 경제 발전에 계속해왔던 유럽은 1970년대 들어와서 경제 발전을 중단되고 침체 국면이 접어들게 되었다. 그 첫 번째 요인으로서 전후에 그 국제 통화 체제에 떠받치고 있던 미국 달러의 평가 전화와 근거의 태양선 사실로 인한 국제 통화 체제 완화했다. 자, 그래서 이제 미국과 영국은 1944년에 브렌트 우주 협정을 해서
새로운 국제통화체제를 수립하려고 했고 이때 이제 산하기구 세계은행과 국제통화기금을 이제 뒀죠. 우리가 많이 듣던 IMF도 이때 만들어진 거야. 자, 그리고 이제 이 기초에서 미국의 달러와 금이 동등하다는 전제에서 외국 정부는 언제나 금 1호당 미 35달러 교환할 수 있다. 이건 뭐냐면 달러가 이제 완전히 금태한 제도로 확립했죠. 달러를 기축통화로 해서 그 금태환을 할 수 있도록 한 거야. 그래서 달러 1달러를 가져오면 그 당시 미국의 연방준비이사에서 1달러만큼의 금을 줘요. 이렇게. 자, 그런 시스템이고 그리고 그걸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여기 보시면 금 1온수당 미하 35달러 교환할 수 있도록 하면서 딱 정해져 있죠. 고정화정 환율제를 실시했죠. 그리고 이걸 기준으로 해서 다른 통화도 뭐냐 교환하도록 한 거야. 그래서 고정화정제가 본격적으로 이제 실시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좀 안 됐어. 왜냐면 나중에 되면서 이제 미국이 수출보다 수입이 많아져요. 그러니까 돈이 이제 달러를 더 찍어내야 되겠죠. 거기다가 이제 베트남 전쟁 같은 것들을 참여하면서 달러를 더 찍어내야 돼.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뭐냐면 어, 돈을 금으로 바꿀 수가 없는 거야. 그걸 이제 프랑스에서 좀 약간 눈치를 챘어요. 미국이 등이 없구나. 금에 비해서 보유 금에 비해서 그 뭐냐 달러를 많이 달러를 어, 그 많이 찍어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야. 그래서 이제 프랑스가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달러를 다 금으로 바꿔달라고 하니까 뭐 돈이 없잖아. 금이 없잖아요. 그렇게 바꿔줄 수 있는 금이. 그러니까 미국의 닉슨 대통령이 태안을 이제 못하겠다 해서 선언을 내버리죠. 예, 그 내용인데 한번 읽어볼게요. 자, 그러나 그동안 마샬 계획을 비롯한 방대한 어, 그러나 그동안 마샬 계획을 비롯한 방대한 외국 원조와 미국인들이 외국의 가소비도 누적되면서 1972년에 미국의 금 보유량이 110억 달러에 불과하게 됐고 이에 반해 유럽은 500억 달러 축적하게 되었다. 자, 이에 외국 정부는 서둘러 달러를 금으로 태환시키려서 공황에 가까운 사태가 발생하자 닉슨 대통령은 미국의 매각을 금지시켰다. 그러니까 태환제를 포기했다는 거야. 그래서 이에 따라 달러의 가격이 하락하고 결국 고정강률이 포기되었다. 자, 이랬던 1973년 초에 미국의 달러는 독일의 마르크에 대해서 40%나 그 가치가 하락했다. 그래야 국제 금융의 안정성이 상실되고 그 다음에 국제무역과 외국 투자에 혼란이 일었으며 세계 주요 통화는 경동환율제를 채택하게 되죠. 근데 이때 잠깐 이제 뭐냐 달러가 떨어졌죠. 다시 회복이 돼요. 이 회복된 게 뭐냐면 그, 그 당시 이제 그 미국의 달러를 가지고 석유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한 거야. 그래서 미국의 키신저라는 유명한 사람이 있거든요. 이 사람이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찾아가서 우리가 너네들을 도와줄 테니까 안보를 보장해 줄 테니까 너네들이 석유를 팔 때 석유 판매 대금 꼭 달러로 결제를 하도록 했어요. 네, 이렇게 하니까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좋다. 그렇게 해갖고 허락을 해주니까 그 주변의 중동 국가들도 다 미국하고 이제 같이 이제 협약을 해가지고 왜냐면 석유는 꼭 달러로 결제해야 된다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었죠. 이게 팩트어 달러인데 그래서 이제 달러를 담보해갖고 뭐냐면 그 달러의 교환 가치를 담보해서 그 당시 그러니까 석유의 교환 가치를 담보해서 그 당시 그 달러가 가치가 유지가 돼요. 그러면서 달러가 다시 패권을 유지하죠. 달러가 기축통화로서 패권을 유지하게 되는 거죠. 자, 그다음에 그 밑에 뭐 오일 쇼크 있는데 요거는 뭐 각자 읽어보세요. 이거는 오일 쇼크는 읽어보고 그다음에 뒤에 넘어가세요. 좀 이제 내용을 볼게요. 동서관계의 변화에 갖고 이제 그랬는데 요거는 이제 요거보다는 교과서에 있는 내용만 좀 보고 이제 넘어가죠. 요거는 교과서 더 자세히 돼 있어요. 예. 그래서 교과서 좀 내용 볼게요. 자, 소련을 해체하고 여기 독일과 동료의 사회 변화 볼게요. 어,
자, 냉전의 한 축을 형성했던 소련은 스탈린 사후 후르시초프의 등장으로 변화가 나타났다. 자, 후르시초프는 스탈린의 시점을 비판하고 자본주의 국가의 관계 개선을 통해 평화 공존을 도모했으나 보수파의 반발로 축출되었다. 자, 이후 이제 브레즈네프가 집권 시기에는 그 당시 소련의 총체적 어려움을 봉착하였고 1970년대 석유 파동을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고 80년대 들어와서 경제 성장의 둔화, 공산당 관료체제 강화, 부정부패 등으로 국민의 불만을 고조했다. 자, 1985년에 공산당 서기장의 침략 고르바초프는 그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서 페레스트로이카와 어, 글라스노스트 개혁을 정책을 실시했고 이를테면 기업의 이윤 추구자, 시장 경제 원리 도입, 그 언론 통제 완화, 정치의 민주화 등을 추구했으며 동유럽의 국가들에 대한 불반성 선언을 발표했다. 그래서 그러나 이제 소련의 경제 사정이 나아지지 않고 글라스노스트의 영향으로 소련의 연방 내 각 공화국의 독립을 선포하기 시작하여 결국엔 독립국가 연합이 출범하였고 소련이 해체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독일의 이제가 동유럽의 사회 변화 좀 볼게요. 여기에도 이제 독일 통일과 관련된 내용과 이제 그 관련된 동유럽 사회 변화인데, 자, 독일은 그 당시 이제 경제국 차원에서 동독 주민들이 이탈 증가됐고, 뭐 민주화 요구 확대, 동독의 여행 자유화 정책을 끼고 베네 장벽이 붕괴됐죠. 그래서 독일이 통일됐고, 폴란드는 자유총선거로 내연 바엔사가 이제 이끈 자유노조가 승리죠. 그러니까 비공산당 정권이 수립되고요. 자, 헝가리는 다당제가 도입되고 그 다음에 대통령제를 규정한 헌법을 만들었고 체코슬로바키아는 바츠우파 하베리 주도의 민주화 운동이나 공산당 정권이 이제 붕괴되고 공화정이 수립됐고요. 그리고 유고슬라비아 티토 사망 이후에 민주주의가 대두되면서 각 공화국의 분리 독립 요구를 확대해갖고 이제 각그 유고 연방이 해체되죠. 예. 그래서 이제 세르비아, 뭐 크로아티아, 뭐 이런 나라들이 등장을 하게 돼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자, 동독 주민들과 서독과의 경제 격차가 커지자 서독의 탈출이 가능했고 통일과 민주화를 요구하겠다. 결국 동독의 여행 자유화 정책을 발표하면서 이들 계기로 베르린 장벽이 붕괴되었다. 그래서 동독의 이제 여행 자유화는 이제 어떤 정책이냐면 그 당시 이렇게 동독과 서독이 있는데 동독이 서독을 넘어가려고 하니까 막았거든요. 동독이. 그러니까 헝가리나 이런 데서는 이제 그 서독이 연결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헝가리 쪽에서 여행자였던 넘어가니까 더 이상 동독에서 계속 넘어가니까 유지할 수 없는 거야. 그래서 결국에는 그 동독 정권이 붕괴가 되기 시작하죠. 그 이듬해 동독의 첫 자유총선거가 시행되었고 통일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어 동독이 독일 연방에 가입하는 방식으로 통일을 이루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이 비판을 많이 했던 것이 이제 이때 콜 총리가 이제 그때거든요. 기민당의 그 출신이죠. 콜 총리였는데 콜 총리는 두 가지 업적이 있어요. 하나는 유럽 연합 EU에 가입을 시켰고 또 하나가 이제 독일을 통일시켰다는 데 있어요. 콜 총리가. 이거 좀 기억을 해두세요. 유럽의 연합에 가입을 했던 거하고 독일 통일하고 관련돼 있죠. 그래서 이 사람은 2 플러스 4일을 쳤어요. 2 플러스는 2 플러스 4가 뭐냐면 독일과 이제 동독하고 서독을 통합하기 위해서 동독과 서독뿐만 아니라 그걸 둘러싸고 있는 이해 관계 그 국가들을 다 초빙해서 일종의 다자회담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이는 이제 동독과 서독이고 사는 예전에 이제 동독과 서독을 나눠 먹었던 나라들 있죠. 네 개 국가가 있죠. 그래서 소련, 미국, 영국, 프랑스 이들 나라를 통해서 다 모여가고 이렇게 해서 이제 합의를 해가지고 2 플러스 4일을 통해서 강대국들의 이제 미국과 소련의 양해와 동의를 받은 거죠. 그래서 독일이 통일이 된 거야. 독일이. 그래서 꼭 기억을 해두시고 그 다음에 콜 총리 전에
또 누가 있어? 브렌트라는 사람이 있었죠. 브렌트의 동방 정책 있죠. 이것도 좀 기억을 해주세요. 브렌트의 동방 정책도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어요. 이거 그래갖고 그거 관련돼서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기 때문에 한번 정리를 좀 해볼게요. 이 브렌트 서계도 있는데 제가 이제 심화 규제에 있는 내용 가지고 정리를 할게요. 이건요. 이게 어디 있나? 네, 제 앞에 있네요. 잠깐만요. 여기 해놨는데. 여기요. 자, 이 동방 정책은 소득의 브랜트가 이제 중심에 있죠. 그래서 나중에 그 독일통의 기반이 됐던 거예요. 이 사람은 이제 3인당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콜 총리는 3인당이 아니라 기민당이죠. 네, 그러니까 콜 총리가 그 독일 통일은 이 서독의 브랜트가 마련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그 기조는 동독의 실체를 인정하고 평화공존을 기여했다. 네, 그래갖고 이제 있는데 요거 한번 읽어볼게요. 2410번을 한번 읽어볼게요. 그래서 1969년에 집권한 서독의 총리 볼렌트는 동방정책을 추진해서 소련의 불가침 조약을 체결하고 동독과 기본조약을 체결하여 상호 실체를 인정했고요. 그래서 빌린 볼렌트 수상은 동독에 대한 강격책과 대학 업무가 분단을 심화한다는 생각에 따라 동독을 국가로 인정하면서 서독과 동독에 대한 대내적인 어떤 경제 지원을 했다. 소득이 동독에 대한 대대적인 경제 지원을 하였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내용을 보면 하슈타인 원칙이 포기됐다는 것. 소련 외에 동독 승인 국가와는 외교 관계를 맺지 않겠다는 것을 예전에 이제 그 서독의 외무장관 하슈타인이 내세웠는데 이걸 포기해서 동독과 이제 서독을 동시에 수교해도 그러니까 서독과 동독을 동시 수교를 인정해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동독과 서독의 상호 승인과 국제연합에 동시에 가입을 했고 동유럽 국가들의 현존하는 국경선을 인정했고요. 폴란드와 국교를 수립했죠. 그때 이제 오데르 라이사스강이 이제 그 독일 영토였는데 폴란드 넘어갔잖아요. 근데 그냥 폴란드 영역으로 인정해 줬어. 예. 그리고 베르닌 형상 유지를 확정을 시켰다. 그래서 이때 이제 폴란드에 갔을 때, 그 당시 이제 브렌트 총리가 그 당시 그 유대인들 학살 그 기념탑이 있거든요. 그 기념탑에 가서 무릎을 꿇는 그 사진이 있어요. 유명한 사진이죠. 네, 하여튼 그렇게 해서 과거에 대한 어떤 속죄 행위를 했다. 근데 아까 전에 말했지만 나미비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도 안 하고 인정도 안 하고 사과도 안 하죠. 자, 그래서 이 동방 정책 꼭 관련된 내용 꼭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리고 다시 넘어가서 교과서 읽어볼게요. 자, 여기 보면 이제 그 내용 보면 자, 소련과 동독 외에도 동유럽 각국에서도 개혁의 요구가 분출되었다. 폴란드에서는 자유총선거에서 레흐 바엔사가 이끄는 자유노조가 승리되어 비공산당 정권이 수립되었으며 이 사람은 나중에 이제 그 대통령이 되죠. 초대 대통령이. 예. 원래 노동자 출신이었는데 초대 대통령이 됐고요. 자, 헝가리는 다당제가 도입됐고 다당제는 여기 있네요. 3개 이상의 정당이 존재하는 정당제를 다당제라죠. 대통령제를 규정한 헌법이 마련했고 체코슬로바키아는 그날 바추르프 하벨이 음, 주도하는 민주화 운동과 공산당 정권이 무너지고 그 공화정이 수립되었다. 자, 티토를 중심으로 한 그 독자적 노선이었던 유고슬라비아는 티토가 사망 후에 민주주의가 대두되면서 각 공화국의 분리 요구가 이제 커졌고 결국에는 분리되기 시작했죠. 예. 그래갖고 이제 좀 내용을 좀 보는데 여기 보면 이제 분리하는 과정에 내전이 일어나요. 그래갖고 이제 여기 뭐 슬로베니아, 크로아티아, 그 세르비아 이렇게 이제 있는데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인종학살이 됐던 보스니아 헤르츠고비나 지역이 있죠. 한번 읽어볼게요. 자, 동유럽의 그
옛 유고슬라비아 지역에서는 연방의 해체 과정에서 대규모 학살과 전쟁이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다. 자, 내전은 1991년 유고슬라비아 연방군이 슬로베니아와 크로아티아 독립을 막기 위해서 슬로베니아에 침공하면서 시작됐다. 전쟁 과정에 연방군 세르비아 대통령은 극단적인 세르비아 민족주의를 표방하면서 수만 명 학살됐고, 자, 내전 결과 이제 유고슬라비아 연방은 슬로베니아, 크로아티아,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마케도니아 신유고 연방으로 분리됐다. 신유고 연방은 세르비아와 몬테네그로 이 지역을 얘기해요. 여기 이제 코소보 자치주가 있는데 이 코소보 자치는 그 뭐냐면 지금 여기가 거의 독립됐긴 했는데 세계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죠. 예전에 코소보 안에서도 또 세르비아하고 또 싸우죠. 예. 그런 것들 이제 연결시켜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신유고 연방에 있었던 이 몬테네그로가 독립을 했어요. 그래서 국제사회에 승인을 받았다. 그래서 이제 요거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다음 볼게요. 또 이제 읽어볼게요. 예. 그리고 쭉 넘어가서 뭘 읽어보냐면 카슈미르 분쟁 한번 읽어볼게요. 카슈미르 문제. 카슈미르 지역이 분쟁이라는 걸 여러분 다 아시죠? 원래 이 카슈미르는 나갈 때 원래 이 지역의 지역민들이 되게 이슬람을 믿고 있어요. 거의 90%가 이슬람을 믿고 있는데 문제는 이 카슈미르 왕국을 통치했던 지도자가 그 신두교야. 그래서 그 당시 이제 그 인도와 파키스탄 나눠질 때 자기 땅을 인도로 이렇게 편입시키려고 했어요. 근데 그 믿고 있는 주민들이 대부분 다 이슬람 교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반대를 하기 시작했고 결국에는 내전이 일어난 거야. 그 내전에 파키스탄과 인도가 개입되면서 땅을 이렇게 나눠갔죠. 그래서 파키스탄과 인도 간에 이렇게 땅을 나눠게 되고 거기에 얍삽하게 중국이 이제 그 서로 싸우는 과정에서 한 10%는 이제 중국이 점령을 하게 돼요. 예. 그래서 이 분쟁이 생기는데 내용을 볼게요. 자, 인도는 급시한 종교 갈등으로 인해서 영국부터 독립할 당시 종교에 따라서 인도와 파키스탄으로 분리되었다. 그러나 인구 대다수가 이슬람교도 구성되어 있던 카시미르를 강제 인도 편입시킴으로써 인도와 파키스탄 분쟁이 시작되었다. 그래서 국제연합의 중재로 인도와 파키스탄 사이에 통제선이 설정되어 양국의 소규모 설정되었으나 양국의 소규모 교전이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비상교과서 좀 볼게요. 관련된 내용을. 소련 해체 과정 이렇게 보는데, 자, 소련 해체는 각자 읽어보시고 동료 공산주의 붕괴를 좀 볼게요. 앞에 했던 건데 내용 한번 더 본다고 생각하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동료 공산주의 국가들은 소련의 개혁 개방의 움직임에 영향을 받아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제도를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그 결과 헝가리에서는 복수정당제와 시장경제제도를 기반으로 한 공화국이 수립됐고요. 폴란드에서는 자유노조도 이끈 바이엔세가 대통령 선출되었다. 자, 동독에서 민주화와 통일을 요구하는 대규모 시위가 일어나 많은 사람들이 소독을 탈출했다. 그래서 결국 1989년에 베르린 장벽이 붕괴되었고 이듬해 동독에 실시된 자유총선거에서 통일을 주장하는 독일연합이 압승하였다. 독일연합 기억을 해두시고, 자, 이후 서독과 동독은 그 통일을 위한 논의를 진행하여 동독이 서독에 흡수되는 형태로 독이 통일되었다.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있고 그 뒤에 넘어가서 거기에 보면 이제 그 세계 각지의 끊임없는 분쟁 관련된 내용을 읽어볼게요. 자, 두 차례 세계대전과 냉전을 겪은 뒤에 세계 곳곳에는 민족, 종교, 인종, 영토 등 원인이 되어 분쟁이 일어났고요. 인도 지역에서는 카슈미르 지역을 둘러싸고 인도와 파키스탄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 오늘날 무력 충돌이 벌어지고 있다.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유대인이 이스라엘 수입한 후에 그 당시 이제 주변 아랍 국가들과 이스라엘 간의 수차례 전쟁이 발생됐고요. 그 팔레스타인 지역의 유대인들은 아랍인들은 팔레스타인 해방기구를 창설하여 오늘날까지 이스라엘과 유대인들이 충돌하고 있다.
자, 발칸반도에서는 1990년대 초반까지 유고슬라비아 해체 과정에서 민족 간 내전이 발생을 했고요. 자, 그다음 아프리카 여러 나라에서는 제국주의 국가부터 독립된 이후 종족과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을 했다. 자, 이는 제국주의 국가가 아프리카를 자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분할했고 아프리카 식민지배를 할 때 종족 차별 정책을 펼쳐 종족 간 갈등을 야기했기 때문에 이게 정역적인 디바이드 요인이죠. 예. 그래서 그 당시 이제 그 부족들을 서로 나눠가지고 차별을 시켜. 그래갖고 여기 이제 자기들의 협력한 부족을 통해서 다른 부족들을 타협하는 그런 정책들을 했죠. 대표적인 이제 그 종족 분쟁 사례가 1994년에 루안다에서 발생한 후투족과 투치족의 분쟁이에요. 서로 간의 인종 학살을 하게 되죠. 근데 후투족과 투치족은 원래 같은 종족이에요. 예, 같은 종족인데 그 당시 이제 식민 당국이 이제 통치하면서 서로 이렇게 나눠진 거야. 그래서 후투족을 좀 약간 우대해주고 투치족을 탄압하고 그 이제 하면서 서로 간 갈등, 앙금이 생기게 된 거죠. 그래서 이것이 나중 독립 후에도 일어나서 계속 남아서 서로 간의 어떤 민족 학살, 종족 학살 이런 것들이 이뤄지게 되죠. 자, 그래서 거기 그 누안다 대학사를 볼게요. 이 그 내용 누안다가 벨기에 식민지였는데 이 당시 20세기 초 벨기에는 누안다 식민지를 상호 소수부족인 투치족을 우대한 방면에 그 잠깐 제가 거꾸로 얘기했나? 예. 후투족을 투치족을 우대했다. 후투족을 우대한 게 아니다. 예, 투치족을 우대했고 후투족을 공격한 거죠. 예. 하여튼 소수부족인 투치족을 우대한 방면에 인구 대다수를 차지한 후투족을 차별 대우했다. 자, 이에 따라 투치족이 후투족을 지배하는 상황이 되어 두 부족이 갈등이 심화됐고요. 그 이들의 갈등은 독립 후 지속되어 1994년 후투족의 투치족 대학살로 폭발됐다. 자, 이때 100만 명의 희생자가 발생이 됐다. 이렇게 있고요. 자, 근데 이 후투나 투치나 여기에다 나누고 있지만 실제로 같은 언어, 같은 문화를 같이 쓰고 있어요. 예. 근데 벨기에에서 임의대로 그냥 나눠버린 거야. 지역에 따라. 그래서 투치족, 후투족 이렇게 나눠가지고 투치족을 좀 우대하면서 후투족을 차별하는 그런 정책을 했기 때문에 나중에 후투족이 폭발돼 나온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한번 봤고요. 이제 다 끝났는데 서강자 관련된 내용만 좀 읽을게요. 서강자. 요건 좀 쉬었다 갈게요. 요건요.